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안전국에 근무하고 있는 박재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금요광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평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금융안정이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 그리고 최근 금융안정 관련 이슈를 분석해본 주요 현안 분석, 그리고 종합평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안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본다면은 금융안정이란 그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은 저기 그림에서 저쪽 오른쪽 아래 볼 수 있듯이 그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성원들이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면서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금융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사실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1980년대 이후로 금융혁신이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금융 자유화나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간의 각국의 금융기관과 각국의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도 많이 높여지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이라든지 개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러 다른 나라로 혹은 전 국가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불안이 좀 그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이 커졌다는 걸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중남미 외채 위기나 아시아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금융 시스템 불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로 많이 그 위기가 전이되면서 금융 안정이 어떤 정책 당국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게 금융 시스템이 가장 발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국가가 없다, 이런 어떤 경각심도 많이 좀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제일 최근 사례로는 코로나19 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금융에서의 위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금융안정 정책들이 대부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확립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보통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이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미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막는다면 금융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흔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위기의 사후적 수습에 충실하였고, 자산 가격 변동에도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미시 건전성 정책만으로는 금융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거시 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융 안정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이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흔히 말하듯이 뭐 미시 건전성 정책만으로 금융 안정을 뭐 좀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 예를 들어서 은행이 보유한 어떤 자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자산이 이제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좀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은행은 이제 어떤 기관의 건전성,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실 위험이 커진 자산을 시장에 좀 매각하려는 이제 그런 보통 액션을 좀 취하겠죠. 그리고 혹은 이제 부족한 어떤 자본을 시장에서 이제 조달을 하려고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개인적 개별 기관서 이제 개별 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이제 미시 건전성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 기관만 이렇게 되면은 큰 상관이 없지만 이제 만약에 어떤 뭐 여러 혹은 모든 기관이 이제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런 행동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은행이 뭐 동일한 자산을 한꺼번에 팔게 되니까 이제 그 어떤 부실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된 자산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은행이 한꺼번에 어떤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면은 시장에서의 또 그 유동성이 되게 많이 이제 부족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괜찮았지만 이제 어떤 건전성을 개별 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시장의 어떤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개별 기관 입장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건전성을 이제 보장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시 건전성 정책만으로는 좀 그동안에 부족했고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건전성 정책을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또 어떤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금융안정이란 것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2011년 9월에 이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그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 내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조기 경보하거나 하고 그 바람직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위한 어떤 정책 대안 제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과 12월에 금융안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간하고 있고 3월과 9월에도 금융안정 상황, 현재 이제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서 그 관련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제 금융안정의 정의와 그 한국은행의 그 금융안정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안정 상황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취약한 부분을 식별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뭐 항상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보통 대외 불안이나 혹은 국내 불안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런 취약한 부분부터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안정 보고서에는 이제 신용시장, 뭐 자산시장, 그리고 금융기관 건전성, 뭐 자본 유출입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점검해서 현재 우리나라 이제 금융 시스템 내에 취약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금융 시스템은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제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뭐 글로벌 은행 불안이라면 이제 저희 최근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나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금융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불안 지수를 보았을 때 그 지난해 10월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간에 잘 안 보이네요. 네. 중간에 23.4까지 올라간 거 맨 제일 최근에 이제 그게 그 작년 10월에 레고랜드 때 이제 자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면서 불안 지수가 많이 높아졌었고 그 이후로 이제 올해 2월에는 이제 계속 그 뒤로 계속 하락을 해서 이제 올해 지금 현재로서 17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8 이상이면 위기 단계라고 하고요. 8 이상이면 주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22를 넘어서게 되면은 위기 단계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때 이제 잠깐 위기 단계를 넘어섰다가 이제 뭐 정책 대응이 많이 이어지면서 자금 시장도 좀 안정되고 금융 불안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융 시스템 내에 이제 좀 잠재된 취약성은 조금 최근에 좀 높아졌는데요. 그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여기 오른쪽 그림입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이게 잠재된 어떤 그 금융 시스템 내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의 위험 선호가 또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과정에서 또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축소되어 왔는데요. 금융 불균형이라는 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금융 취약성 지수가 나타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스템 내 잠재된 어떤 금융 취약성의 정도를 보통 저희가 그냥 금융 불균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 불균형이 이제 좀 많이 해소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좀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시장이 좀 많이 좀 상승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불균형이 그동안에 좀 해소되고 있다가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그리고 이제 그 해소가 조금 제약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시장을 보겠습니다. 신용시장은 앞으로 신용 레버리지나 가계신용, 기업신용 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민간 신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 신용은 민간 부문에 공급되는 모든 형태의 채무를 좀 의미하게 되는데, 민간 신용의 수준을 살펴볼 때에는 그 신용의 금액 그 자체보다는 GDP 대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제 이런 걸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작년 3, 4분기 기준으로 아니죠. 네, 작년이 아니죠. 이게 지금 올해 1, 4분기 기준으로 민간 신용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이 223.1%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고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의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면서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직전 분기에 대비해서.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가계 신용이나 기업 신용의 증가율이 최근에 많이 둔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계 신용의 잔액은 이제 금년 1, 4분기 기준으로 1,853.9조 원이고,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좀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0.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민간 신용과 유사하게 가계 부채의 경우에도 이제 부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가계가 어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2023년 올해 1, 4분기 말 기준으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약 1.6배 정도로 이제 1.6배 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자산 대비 가계 부채 수준도 45% 정도로 역시 계속 좀 낮아지고 있어서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 자체는 대체로 좀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맨 오른쪽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계 신용에 이어서 이제 기업 신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어나면서 여전히 높게 이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10.3, 네, 파란색 글자로 10.3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제 이자 상환 능력이 조금씩 저희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 대비 총 이자 비용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비율도 전년 21년 대비 22년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 대출의 연체율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장기 평균 대비해서는 다들 지금 계속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시장은 이제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채권 시장입니다. 국고채 3년과 국고채 5년 금리는 이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그림 요 왼쪽 그림인데요. 상반기 중에는 좀 등락을 좀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5월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나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이제 그런 불안한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강화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번지면서 이 금리가 좀 많이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물가나 고용 지표들이 좀 많이 호조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다시 또 금리를 다시 또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인식들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막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국내 이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또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고채가 많이 이제 발행을 하게 될 테고, 그 국고채가 많이 발행되면은 이제 금리가 채권 가격이 낮아지니까 금리가 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저런 모습들은 이제 그런 요인들이 다 좀 복합적으로 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와의 차이인 이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기업의 이제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정부의 그 시장 안정 대책과 시장 안정 대책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신용 경계감이 좀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고채 대비 금리 메리트가 조금 부각되면서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된 채로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입니다. 역시 이거 주식시장도 아까 금리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연초부터 금리 속도가 조절될 수 있겠다, 혹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기전자 업황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어떤 요인들이 있었고, 혹은 그 뒤로 실리콘밸리뱅크나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지연, 이런 요인들이 막 번갈아서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좀 반복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반도체 업황 기대나 이제 어떤 경기, 그렇죠, 정확하게 반도체 업황 기대가 많이 좀 작용한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PER이나 PBR을 봤을 때 5월 이제 지난해 말 이후로 이제 계속 많이 상승을 좀 했고, PBR은 장기 평균을 근데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표로서 좀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들 좀 많이 인지를 하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 초에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는 이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저점에 가까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많이 좀 퍼지면서 어떤 하락세가 많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5대 강역시 8개도 모두 이제 하락폭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왼쪽 그림에서 다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뾰족하게 다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파란색 그래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 상승률과 마찬가지로 매매 가격이 많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하락이. 다음으로 이제 금융기관의 상황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제 금융기관 상황은 성장성, 건전성,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자산이 좀 확대되어 왔는데, 금년 들어서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을 중심으로 어떤 자산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2022년 3, 4분기 대비 조금 상승하면서
건전성이 조금 저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이제 보통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분류할 때 건전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는 기준 중 하나인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해서 고정 아래로 이제 해당하는 어떤 좀 약간 그래도 부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수익성을 보면은, 근데 이제 최근에 대출도 많이 안 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좀 올라가서 좀 우려가 되는데, 되려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예대 마진 개선으로 수익성은 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좀 보게 될 텐데요.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총 자산도 최근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줄기도 했고요. 어떤 이제 그런 증가세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다소 높아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은행과 달리 총자산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마다 좀 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은 수익성이 이제 조금 악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자본 유출입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거나 높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를 먼저 보면은 이제 올해 1에서 5월 중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자금은 이제 월별로 되게 변동이 좀 큰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어떤 기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좀 변화를 하였고, 변동이 심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은행 불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외국인의 어떤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도 좀 1에서 5월 중에 변동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채권 투자가 좀 많이 이제 느는 모습이고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도 봤을 때 이제 주식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제 위축되고 있죠.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순 투자 규모도 많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이제 복원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은행의 복원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사분기 기준의 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모두 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그래서 복원력은 현재 양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본 비율은 총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이제 손실 흡수 능력을 좀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은행 기관의 어떤 복원력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호금융과 보험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건들은 모두도 다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간단히 그래프에서 다 보실 수 있듯이 이제 화살표 보시면 그동안 자본 비율이 많이 개선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은행의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커버리지 비율 자체가 이제 고유동성 자산을 한 달간 이제 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인데, 이게 한 달간 현금 유출되더라도 이제 고유동성 자산으로 이제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의 어떤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원화 LCR이 최근 제일 111, 외화 LCR이 122.5. 이 말은 한 달간 순현금이 유출된다라는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바로 조달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이 111 그리고 122.5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 규제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 지급 능력과 금융시장이 불안입니다. 대외 지급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대외 채권에서 대외 채무를 뺀 순대외 채권이 최근 좀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고 외환 보유액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외환 보유고의 감소는 지난 하반기 이후로는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외환 보유고의 감소 이유는 아무래도 달러가 많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제일 크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달러 외 통화로 갖고 있는 저희 외환 보유액의 평가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평가 손실이 많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손실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다른 이유로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하는 금융망 관련 리스크를 봤을 때 이제 금융기관 간 채권 채무를 최종 결제하게 되는 어떤 하는 금융망의 경우에는 결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금융안정과 관련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한 현안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제일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최근에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안정 리스크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들어서 정부의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등으로 이제 부진 정도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고 실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 그런 주택시장과 관련된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택 가격 하락 관련 리스크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에는 저희 가계의 순자산이 좀 축소될 수 있고, 이제 가계의 순자산이 축소되면은 당연히 재무 건전성이 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를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본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12월 기준 가계 이제 순자산 평균 순자산이 4.4억 원이었다가 올해 3월 기준으로 3.9억 원으로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부동산 가격 하락에 기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가구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가 넘는 그런 고위험 가구가 21년 말 2.7%에서 23년 3월 5%로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동시에 하락하게 되는데,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종의 부채죠. 만기가 되면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규모를 저희가 추산해 봤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빨간색으로 된 그래프 부분인데, 올해 중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전세 보증금 만기가 한 280조, 300조 가까이가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4조 원 정도가 아무래도 역전세 영향으로 보증금 부족액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게 실제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세입자를 받았을 때 그만큼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집주인이 부담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주인 부담이 24.2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조 원이긴 한데, 대부분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90% 이상의 가구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좀 상환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이 되었는데,
그 최근에 그 기재부에서 전세 자금 뭐 반환을 위한 어떤 대출 그 정책을 좀 발표한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되어서 아마 반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분양 누증 관련 리스크입니다.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저기 나와 있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막대에서 7.1이 지금 최근 미분양 주택 규모이고요. 이게 그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좀 빨리 좀 증가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미분양 주택이 늘었을 때는 건설사가 좀 많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제 건설사의 주택 재고 자산과 미수금을 좀 증가시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재무 건전성이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중에 건설사별 평균 미분양 주택 재고액을 살펴보면은 완성 주택 24.2억 원, 그리고 미완성 주택 41.7억 원으로 이제 총 6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서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및 공사 미수금도 2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이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과거 미분양 급증 시기가 이제 07년도에서 08년도 정도가 있는데 이때 이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이후로 약간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부실 위험 기업 비중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에 뭐 건설사 중에서 부실 위험이 많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향후에 이제 좀 시차를 두고 또 건설사 중에서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본 바가 있고요. 이 3년의 어떤 시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분양 이후에 완공까지 걸린 아파트가 이제 분양 이후에 완공까지 3년 정도 보통 걸리는데 아마 그 시공기간과 관련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누증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건설사 재무 건전성 악화뿐만 아니라 그 주택 사업의 이제 수익성 자체가 좀 악화되어서 그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PF 대출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토지와 사업 계획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서 그걸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제 갚게 되는 어떤 이제 금융 기법인데 보통 토지 담보 이상의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나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주택 사업의 이제 수익성이 좀 저하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주로 많이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은 부동산 PF 대출의 그 부실 확대로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PF 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심 비율을 보면은 1.19%와 1.25%인데 21년 이후로 계속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과거 2011년, 12년, 13년 이때 그때 이제 되게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를 많이 늘렸다가 대규모로 부실화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물론 그때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이제 저희가 그 부동산 PF 부실이 나타났을 때 이제 어느 정도로 그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가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일단 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는 이제 뭐 주택 가격 하락, 미분양 장기화, 그리고 뭐 준공후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이제 부실화되어도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이 이제 다소 하락하겠으나 이제 모든 업권에서 규제 비율을 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걸 감안할 때 이제 PF 대출이 향후에 좀 저희 상당히 그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잘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 보증 건전성 관련 리스크입니다. 그 공적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그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이런 부동산 관련 공적 보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공적 보증이 부동산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공적 보증 잔액이 869.8조 원이고 여기 좀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네. 과거 2014년 대비해서 거의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관련 공적 보증이 많이 증가한 거는 첫 번째로 주택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주택 분양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뭐 전세 보증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정부의 그 임대사업자 정책이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정책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을 또 의무적으로 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부동산 관련 공적 보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뭐 분양 보증도 그렇고 전세 보증도 그렇고 임대 보증금 보증도 계속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분양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분양 실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2018, 19에는 잠깐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 다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이 들어간 이유는 이제 이러한 공적 보증이 많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어떤 충격들이 이 공적 보증을 통해서 많이 좀 완화되고 있는 측면을 좀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2022년 이후에 그 경기 부동산 작년 하반기 이후죠. 작년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그 보증 부실 금액이 0.8조에서 이제 1.6조로 2배로 증가했습니다. 대위 변제액도 0.6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좀 확대되었고, 뭐 대위 변제율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위 변제액 중에서 이제 전세 보증 관련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거의 90%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는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 변제를 했을 때 전세 관련 보증의 비중이 한 10%, 2017년 기준으로는 거의 한 10%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90%로 이제 대부분 전세 보증과 관련 대위 변제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적 보증이 그 부동산 시장 부진의 어떤 충격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이게 계속될 경우에 이런 보증기관 재무 건전성이 좀 악화될 경우에는 또 이 기관에 대한 재정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 가격 하락의 이제 리스크, 그리고 미분양 누정의 리스크, 그리고 이제 공적 보증 리스크 3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점검한 결과 그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그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주택 시장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현실화된 부실 규모가 일단 크진 않고, 그리고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지금 현재 양호한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조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도 떨어지게 되니까 이 전세 대출의 수요도 조금 줄게 되니까 이게 가계 부채의 그 증가 압력을 좀 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조정될 경우에는 주거비가 줄고 가계 부채도 이제 압력이 완화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맨 처음 말씀드린 임대인의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이 더 커질 수 있고, 부동산 PF나 어떤 건설업의 부실 확대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너무 주택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장기간 동안 너무 부진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또 규제 완화나 분양가 조정,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기관의 뭐 대손 충당금 적립 같은 것도 항상 이제 나오는 말이죠. 향후 이제 부실에 대비해서 조금 더 쌓아두면 좋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첫 번째 현안이었고요. 두 번째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잠재 리스크 점검입니다. 그 지난해 말 이후에 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좀 시용 경계감이 조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실리콘밸리 뱅크의 대규모 인출 사태를 저희가 좀 봤는데, 미국에서의 실리콘밸리 뱅크와 비슷한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저희 국내 비은행 쪽, 특히 이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부동산 익스포저, 뭐 취약 차주 대출, 유가증권 뭐 이런 관련된 유동성과 관련된 어떤 좀 잠재 리스크를 좀 점검해 봤는데, 여기서는 신용 및 시장 리스크를 먼저 봤습니다. 이게 제가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유동성과 관련된 잠재 리스크를 볼 때 이 잠재 리스크의 요인으로는 이제 신용 및 시장 리스크가 있고, 이제 말 그대로 뒤에 이제 뭐 유동성 리스크도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모두 어떤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유동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조금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용 및 시장 리스크를 보면은 이제 비은행의 경우에는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어떤 대출 규모가 빠르게 좀 증가했습니다. 총 대출 대비 부동산 건설업 대출 비중도 은행을 크게 이제 상회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 향후에 부동산 부진에 대한 리스크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로 봤을 때는 최근에 새마을금고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새마을금고 뉴스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조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22년 말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규모가 이제 32.5% 증가했습니다. 여기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19년이 100이면은 2022년이 132.5. 그 중에서도 이제 20, 30대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100에서 151.6. 그리고 이제 대려 상호금융조합 같은 경우에는 취약차주 대출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이런 이유는 저희가 볼 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앱이나 이런 걸 출시가 되면서 비대면 경로로 신용대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대려 이제 좀 대출 태도가, 가계 대출 태도가 조금씩 강화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왜 그 신용 및 시장 리스크냐면은, 말 그대로 신용 및 시장 리스크는 부실 가능성을 저희가 많이 감안하게 되는데요. 부실화될 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건설업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부실이 염려되고, 그에 따라 연체율이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최근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많아지니까 역시 그 취약차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이 부실화될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런 대출 자체가 부실화되면서 그 비은행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을 봤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일단 뭐 늘 그렇듯이 이제 크게 현재로서는 우려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금융 규제 자체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기간에 빠르게 막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어떤 지금 충분히 타이트한 어떤 규제 환경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현재화됐더라도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는 말은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어서 좀 여기 PPT에는 포함을 안 했는데 그 일단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금융안전보고서를 보면 다 이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특정 업권이 혹은 특정 기관이 좀 부실화되었을 때 그 리스크가 그 기관에 멈추지 않고 혹은 업권 전체로 혹은 금융시장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요거를 저희가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수치적으로 좀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가 있고 그 특정 업권의 부실이 타 업권으로 전이 되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살펴본 결과 일단 뭐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이 어떤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신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이게 금리의 이제 이런 그 모바일 비대면 수신, 비대면 이용 예금자의 경우에는 이게 특징적으로 부정적인 정보가 확산되었을 때 빠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예금 유치 경쟁이 좀 심하고 그 통합 앱이 많이 출시되면서 이렇게 비대면 경로 수신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일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경로가 비대면 수신과 퇴직연금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예금 유출 가능성에 많이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수신과 퇴직연금 비중이 50% 이상인 저축은행을 좀 구분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비대면 수신이 50% 이상 그룹을 A, 퇴직연금 수신 비중이 50% 이상인 그룹을 B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 어떤 그룹의 그 비대면 수신과 퇴직연금 수신 비중이 70에서 80%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업권 전체로 봤을 때 5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수신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변동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금이 빠르게 좀 인출될 수가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곧 그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시행될 수가 있는데 이 제도가 뭐냐면 사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퇴직연금을 운용하겠다라고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사전에 뭐 지정한 대로 운용한 약간 저도 자세한 내용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퇴직연금 운용하는 어떤 형태에 대한 이제 규제가 좀 생기는데 이게 왜 이게 저축은행에 좀 안 좋은 소식이냐면 저축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지정 운용 상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저축은행으로부터 여타 기관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이게 또 그 예금 인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비대면 수신과 같이 어떤 예금의 빠른 인출 가능성의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중앙회 이제 저축은행 각 중앙회의 어떤 회원 기관에 대한 유동성 어떤 지원 여력을 저희가 또 테스트해 본 게 있는데 이게 예금 인출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좀 정해서 이제 이렇게 예금이 인출되었을 때 과연 중앙회에서 그런 회원 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력이 충분할까 이제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본 결과 물론 이제 일단 물론 아니죠. 잘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게 지원 여력 자체는 있으나 그 중앙회의 어떤 자산 자체가 그 채권이나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걸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 여력은 충분하나 그 지원 과정에서의 그 이제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또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그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그 신용 및 시장 리스크 결과랑 유동성 리스크 결과를 살펴봤을 때 일단 대규모 손실이나 예금 인출 상황이 일단 발생하더라도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게 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그 보유 유가증권 매각 과정에서 시장 안정성 훼손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많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현안인데요. 이건 기업 부문에 잠재하고 있는 신용 리스크 점검과 국내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게 최근에 그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많이 좀 악화되고 있어서 기업 대출의 어떤 신용 리스크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가 이제 곧 종료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거시 경제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이제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기업 부문의 잠재 신용 위험이 좀 표면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 개요는 뒤에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 기업 여신의 이제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최근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일단 그 분석 제가 저자는 아닌데 이제 분석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금융 지원으로 계속 연체율이나 그 코로나19 시기에도 계속 연체율이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영업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체율이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낮아지는 거는 그 정부의 금융 지원 효과가 좀 많이 이제 작용한 걸로 보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잠재된 리스크들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대출 금리, 쉽게 말해서 대출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이제 낮다는 게 이 보고서에 낮을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어떤 그 포인트인데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진짜 받아야 되는 그 수준보다 얼마나 낮게 받고 있느냐를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 장기 평균과 단기 평균 대비해서 약 0.8에서 1%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결과고요. 그리고 가산 금리 갭 분포를 보시면은 이게 다 아시겠지만 이게 누적 분포 함수를 그려놓은 건데 대충 마이너스 한 4%포인트에서 한 1%포인트에 대부분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자기가 받아야 될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그래서 금융 완화의 어떤 혜택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규모별 가산 금리 갭을 봤을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어떤 금융 완화 지원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 수 비중으로도 이제 대기업이 63%, 중소기업이 72%로 뭐 혜택 범위도 이제 중소기업이 많이 좀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추정하는 방법은 앞에 여기인데요, 분석해요. 이제 개별 기업 이제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추정하고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그 추정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볼 거는 그럼 실제 위험도를 감안한 실제 위험을 감안한 원래 이자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봤더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재무제표 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커서 뭐 취약 기업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위험을 감안한 어떤 이자 비용을 적용했을 때에는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커서 취약기업으로 분류되는 이제 그런 기업이 있는지를 좀 본 거고요. 이런 기업이 많을수록 기업 부문에 조금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해 본 결과 이제 실제 위험을 반영한 이자 비용을 적용할 때에는 그 취약기업 여신 비중이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 뭐 26.7이라면 만약에 잠재 위험을 실제 위험을 반영해서 그 이자 비용을 받았더라면 저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나온 건데요. 이제 저게 저 차이가 아무래도 지금 보이지 않게 잠재되어 있는 기업 부문의 이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 취약기업 여신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높아지는 비율이 중소기업에서 높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에서 보였던 금융 완화 효과가 중소기업 쪽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걸 걷어냈을 때는 중소기업 쪽에 리스크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결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잠재 신용 위험이 그 현실화 된다면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저희가 본 건데요.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인데 0번이 말 그대로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잠재 신용 리스크만 현실화가 된 경우를 이 왼쪽 맨 위 0번 시나리오이고 그 외에 뭐 영업이익이 줄거나 회사채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등 금융 여건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그 은행들의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되는가.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 부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을 얼마나 낮추게 되는가를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저희가 살펴본 거고요. 테스트한 결과 그 은행의 이제 기업 대출 부문에서 일단 상당한 어떤 신용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뭐 시나리오별로 뭐 0.6에서 대충 1.2 사이로 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현재 그 국내은행의 BIS 비율이 저 정도 하락한다고 해서 규제 비율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제 어떤 그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여기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업 부문의 잠재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이나 그 자본금 적립을 좀 확대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독 당국이 그 은행에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업 여신의 취약성 완화나 잠재 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금년 상반기 중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그 가계 부채 수준과 기업의 재무 건전성 약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조정,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저하 등은 계속 취약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그 실물 경기가 회복이 지연이 되고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 가능성, 뭐 이런 네 가지 요인들은 향후에 어떤 저희 취약성에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시적 유동성이 이제 부족한 가계나 기업에 대한 금융 조치가 좀 지속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동시에 뭐 대출 상환 유도를 좀 해서 가계 부채를 좀 누증을 좀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부진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좀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은 사실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돈을 쌓는 것밖에 없죠. 돈을 쌓아서 뭐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을 확충해서
계속해서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손실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 같은 이제 수신을 많이 받는 비은행 예금 기관들은 이제 좀 수신 구조를 아까 뭐 비대면 수신이나 퇴직연금 이렇게 조금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안정적인 수신 구조를 좀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저희 뭐 금융이나 뭐 기재부나 한국은행이나 다 이제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내외 불확실성을 좀 감안해서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이제 정책 공조를 좀 계속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 뭐 시장의 과도한 어떤 불안이 계속 확산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잘 지원 이제 유동성 공급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